수지는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시골 마을의 고요한 아침, 멀리서 들려오는 달구름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된다. 그녀의 작은 카페 은하수는 마을 입구에 자리 잡고 있었다. 파란색 지붕과 하얀 벽으로 이루어진 아담한 건물은 그녀가 직접 페인트 칠을 하며 가꾼 소중한 공간이었다. 엄마 아침. 11살 딸 하은이가 계단을 쿵쿵거리며 내려왔다.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눈을 비비는 모습이 귀여웠다. 우리 공주님, 세수부터 하고 와. 수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서울에서의 바쁜 삶을 버리고 이곳으로 온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남편과의 이혼 후 하은이와 단둘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선택한 곳이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 평화로운 일상이 소중했다. 카페 문을 열고 의자들을 정리하던 중 밖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수진이네. 큰일 났어. 마을 이장님이 헐떡거리며 달려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마을 입구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 차가 나무에 박혔는데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어. 구급차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수지는 망설임 없이 응급처치 용품을 챙겨 이장님을 따라 나섰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어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하니 승용차 한 대가 큰 참나무의 정면으로 박힌 채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차량 옆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의식이 없어 보이지만 맥박은 있어요. 수지는 재빨리 남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머리에 상처가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수지는 남자의 곁을 지켰다. 잘생긴 얼굴에 깊은 상처가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쌍해 보였다. 그의 옷차림은 비싸 보였지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갑도 핸드폰도 심지어 차량 번호판까지 사고로 인해 알아볼 수 없었다.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남자는 사흘 만에 깨어났다. 하지만 그가 한 첫마디는 충격적이었다. 저는 누구인가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뇌진탕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도 있지만 언제 돌아올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남자에게는 아무런 신분증도 없었고 사고 차량도 도난 신고된 차였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지만 그의 정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어쩌죠? 퇴원을 해야 하는데 갈 곳이 없어요. 남자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수지는 한참을 고민했다. 모르는 사람을 집으로 데려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처지가 너무 불쌍했다. 우선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몸이 회복될 때까지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괜찮아요.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도와드릴게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이름은 뭐라고 부를까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준호라고 부를게요. 준수한 남자의 호걸이라는 뜻으로요. 준호. 남자는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되뇌었다. 좋은 이름이네요. 앞으로 준호로 불러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하은이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엄마, 그 아저씨가 정말 기억을 잃었어? 응.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기로 했어. 하은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준호를 바라봤다. 아저씨, 진짜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준호는 쓸쓸하게 웃었다. 응, 하은아. 아저씨는 지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심지어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럼 우리가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줄게요. 하은이의 밝은 목소리에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수지는 준호에게 작은 다락방을 내주었다. 비좁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이었다. 불편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준호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기억을 잃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 밤 준호는 꿈을 꾸었다. 높은 건물들과 정장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뭔가를 명령하는 남자의 모습이 어렴풋이 나타났다. 하지만 깨어나자마자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내 과거는 어땠을까?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걸까? 준호는 의문을 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평화로운 현재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수진의 따뜻한 미소와 하은이의 순수한 웃음이 그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카페 정리를 도와주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수진은 신기해했다. 준호 씨, 혹시 전에 카페에서 일해보신 적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인지 손이 저절로 움직이네요. 그렇게 준호는 수진의 가족이 되어갔다. 비록 기억을 잃었지만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준호가 수진의 집에서 지낸 지 한 달이 흘렀다. 처음엔 어색했던 일상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 준호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카페 준비를 도왔다. 원두를 갈고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는 모든 일에 성실했다. 준호 씨, 정말 안 하셔도 되는데. 수진이 미안해하며 말했다. 아니에요.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준호는 잠시 멈춰서 말을 이었다. 이런 일상이 좋아요. 평화롭고 따뜻해서. 준호의 말투에는 어딘가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평범한 행복을 그리워했던 사람처럼. 카페를 찾는 마을 사람들도 점차 준호에게 익숙해졌다. 처음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던 이들도 이제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준호 씨, 오늘 커피 맛이 특히 좋네요. 단골 손님인 박씨 아주머니가 엄지를 치켜들었다. 감사합니다. 수진 씨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사실 준호는 커피를 내리는 재능이 있었다. 원두의 상태를 보고 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마치 본능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역시 잃어버린 기억 속 어딘가에 있는 경험일 뿐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하은이에게서 나타났다. 처음엔 낯선 어른에게 경계심을 보이던 아이가 이제는 준호를 따라다니며 제잘거렸다. 준호 아저씨, 오늘 학교에서 수학 시험 봤어요. 그래? 어떻게 나왔어? 100점. 하은이가 시험지를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우와, 정말 대단하다. 우리 하은이가 제일 똑똑해. 준호가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은이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필요했는데 준호가 그 자리를 채워주고 있었다. 저녁 시간이면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준호는 요리에도 재능이 있어서 가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준호 씨는 정말 못하는 게 없네요. 커피도 잘 내리고 요리도 잘하고. 수진이 감탄하며 말했다. 글쎄요. 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런 일상이 좋아요. 하지만 가끔 준호에게서 평범하지 않은 면이 보였다. 마을에 나타난 취객이 수진에게 시비를 걸었을 때 준호는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무술을 배운 사람처럼 정확하고 빨랐다. 준호 씨,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수진이 놀라서 물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또 다른 날에는 카페에 찾아온 사업가가 수진에게 부당한 계약을 제안할 때 준호가 나서서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의 말투와 논리 전개는 마치 전문가처럼 날카로웠다. 이런 조건으로는 수진 씨만 손해예요. 계약서의 이 부분과 저 부분을 다시 검토해보세요. 사업가는 당황하며 물러갔고 수진은 준호를 신기한 듯 바라봤다. 준호 씨, 혹시 전에 사업을 하셨던 건 아닐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인지 그런 얘기들이 귀에 익숙하게 들려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준호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갔다. 분명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저 사람, 말투가 뭔가 다르지 않아? 마을 아주머니들이 수근거렸다. 그러게. 교양 있는 티가 나. 도시에서 좋은 집안 출신 같은데. 그럼 왜 여기 있는 거야? 분명 뭔가 사연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런 소문들은 수진의 귀에까지 들어왔지만 그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준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었다. 지금의 그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했다. 어느 날 밤 하은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수진은 당황했지만 준호가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수진 씨, 침착하세요. 제가 운전할게요. 하지만 면허증이. 괜찮아요. 운전은 할 수 있어요. 준호의 운전 실력은 놀라웠다. 야간 운전에도 익숙했고 병원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병원에서 하은이는 단순한 감기로 진단받았지만 그날 밤의 일은 수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위기 상황에서 보인 준호의 침착함과 든든함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준호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라는 말에 수진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언제부터인가 준호는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처음엔 수상해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수진과 준호를 보며 부러워했다. 수진이 참 복이 많아. 저런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하은이도 아빠가 생긴 것 같아서 좋겠어. 둘이 언제 결혼해? 참 잘 어울리는데. 하지만 수진은 아직 조심스러웠다. 준호의 과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옳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다. 어느 저녁 카페 정리를 마치고 함께 별을 보며 산책하던 중이었다. 수진 씨, 정말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준호 씨. 기억을 잃은 것이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예전 기억이 돌아온다면 이 행복한 시간들을 잃게 될까봐 걱정돼요. 수진도 같은 마음이었다. 준호의 기억이 돌아와서 그가 떠나게 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하고 있었다. 준호가 수진의 집에서 지낸 지 2달이 되어갈 무렵이었다. 일상에 완전히 적응한 그는 카페 일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의 수리까지 도맡아 했다. 하지만 수진은 점점 준호에게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다. 준호는 카페 한편에서 하은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다. 수학 문제를 설명하는 그의 방식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다. 하은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돼. 먼저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단계별로 나누어서 생각해보자.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지만 수지는 준호의 설명 방식이 평범한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마치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처럼 체계적이고 세련되었다. 준호 아저씨는 진짜 똑똑해요. 우리 담임 선생님보다 설명을 더 잘해줘요. 하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때 준호가 무심코 종이에 낙서를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도형들이었지만 점점 복잡한 건물의 스케치로 변해갔다. 그의 손은 마치 전문가처럼 능숙하게 움직였다. 와, 준호 아저씨 그림 잘 그려요. 하은이가 감탄했다. 수진도 다가가서 그림을 봤다. 놀랍게도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정교한 건축물의 설계도 같았다. 고층 빌딩과 복합 건물들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다. 준호 씨,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려요? 준호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고 당황한 듯 했다. 저도 모르겠어요. 손이 저절로. 그런데 그림 한 구석에 수진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었다. HKGR5UP라는 로고와 함께 독수리 마크가 그려져 있었다. 매우 정교하고 선명했다. 이 로고는 뭐예요? 수진이 물어봤다.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렸어요. 그날 밤 하은이가 잠든 후 수진은 준호의 그림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다. HKGR5UP라는 로고가 계속 신경 쓰였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다.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카페에 중년 남성 손님이 혼자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가온 준호가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었다. Excuse me. You reading about the recent merger in the financial sector? 외국인도 아닌 손님이었는데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이상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준호의 영어 실력이었다. 발음도 완벽했고 경제 용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했다. 손님은 당황하며 한국어로 대답했다. 아, 네. 그런데 어떻게 영어를? 준호도 그제야 자신이 무의식 중에 영어를 썼다는 것을 깨달았다. 죄송해요. 저도 왜 그랬는지.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 준호는 가끔 무의식 중에 고급 와인의 이름을 중얼거렸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작곡가와 연주자를 정확히 맞췄다. 또한 뉴스에서 경제 소식이 나오면 전문가 수준의 분석을 내놓곤 했다. 수진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분명 준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진짜로 기억을 잃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후에 찾아왔다. 준호가 또다시 무심코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건물들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수진에게는 낯익은 건물이었다. 이 건물. 서울에서 본 것 같은데. 수진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었다. 그리고 그날 밤 하은이가 잠든 후 인터넷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HKGR5UP를 검색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해강그룹이라는 대기업의 영문명이 바로 HAGANG 코리어 그룹, 줄여서 HKGR5UP였다. 그리고 준호가 그린 독수리 마크는 해강그룹의 로고와 정확히 일치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해강그룹은 국내 10대 재벌에 속하는 거대 기업이었다. 건설, 금융, 유통업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기업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준호가 그린 건물들을 하나씩 검색해보니 모두 해강그룹이 건설한 실제 건물들이었다는 점이었다. 서울 강남의 해강타워를 비롯해 여러 대형 건물들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다. 설마 준호 씨가 해강그룹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지? 수지는 더 자세히 검색해봤다. 해강그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임원진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봤다. 하지만 준호와 닮은 사람은 찾을 수 없었다. 그때 뉴스 검색에서 예상치 못한 기사를 발견했다. 해강그룹 장남 정윤, 3개월째 행방불명. 가족과의 갈등 후 실종.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다. 해강그룹 회장의 장남인 정윤이 3개월 전 가족들과 심한 다툼을 벌인 후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첨부된 사진을 본 순간 수지는 숨이 멎는 듯 했다. 사진 속의 정윤은 머리 스타일과 옷차림이 다르긴 했지만 얼굴은 준호와 매우 닮아 있었다. 특히 눈매와 코의 모양이 거의 일치했다. 이럴 수가. 설마 준호 씨가? 수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만약 준호가 정말 해강그룹의 장남이라면, 그렇다면 언젠가는 기억이 돌아오고 자신의 원래 삶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자신과 하은이는 다시 혼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문도 들었다. 그렇게 큰 기업의 장남이라면 왜 아무도 찾지 않는 것일까? 실종 신고는 있었지만
적극적인 수색이나 언론 보도는 많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준호를 대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준호의 모든 행동, 말투, 습관들이 새롭게 보였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무슨 걱정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준호의 따뜻한 말에 수진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가 진짜 재벌가의 아들이든 아니든 지금의 그는 자신과 하은이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날 오후 수진은 결심을 했다. 직접 확인해보기로 한 것이다. 준호에게는 하은이 학교 행사에 간다고 하고 혼자 서울로 향했다. 해강그룹 본사는 강남의 중심가에 위치한 거대한 건물이었다. 5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으로 유리와 스틸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외관이 위압적이었다. 수지는 준호가 그린 그림과 똑같은 건물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놀랐다. 정말 똑같아. 이렇게 정확할 수가. 수지는 용기를 내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층 로비는 마치 호텔처럼 화려했다.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예술품들이 기업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어떻게 오셨나요?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다. 수지는 준비해온 말을 했다. 혹시 실종되신 정윤 부회장님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요. 직원의 표정이 갑자기 경직됐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곧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서실의 김 과장입니다. 정윤 부회장님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럼 위층 회의실로 가시죠. 수지는 김 과장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다. 하지만 20층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죄송하지만 신분증 좀 확인해도 될까요? 김 과장의 말투가 차가워졌다. 네. 수지는 당황했다. 그리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는 준비 없이 왔다는 것을 후회했다. 이런 큰 기업에서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그냥 혹시나 해서 온 것뿐이에요. 별 정보는 없습니다. 김 과장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그럼 왜 오신 거죠?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수지는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1층까지 내려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로비의 경비원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건물 밖으로 나온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역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준호의 정체를 확실히 알아야 했다. 그때 누군가가 수진에게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돌아보니 30대 초반의 잘생긴 남자가 서 있었다.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친근했다. 혹시 방금 우리 회사에 다녀오신 분이시죠? 네. 아, 네. 저는 해강그룹 도훈이라고 합니다. 혹시 제 형에 대한 일로 오신 건가요? 형? 수지는 깜짝 놀랐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혹시 정윤 부회장님의? 네, 동생입니다. 사실 형을 찾고 있거든요. 혹시 형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도훈의 간절한 표정에 수지는 망설였다. 과연 말해도 되는 것일까?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괜찮습니다. 어떤 작은 단서라도 좋아요. 수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핸드폰을 꺼냈다. 준호가 그린 그림 사진을 도훈에게 보여줬다. 도훈이 사진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그림을 누가 그렸나요? 그게 어떤 분이 그리신 건데 기억을 잃으셔서.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도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수지는 그의 반응을 보고 자신의 추측이 맞다는 것을 확신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정윤 부회장님을 찾으시는 거죠?
해치려는 건 아니고요. 물론입니다. 형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이에요. 제발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수지는 도훈의 진심을 느꼈다. 그리고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실은 저희 마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분을 돌보고 있는데 혹시 그분이. 도훈은 수진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형의 소식을 들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형이 기억을 잃고 혼자 고생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직접 보시고 판단하세요. 도훈은 수진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내일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수진은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다. 준호의 진짜 가족이라면 만나게 해주는 것이 맞았다. 하지만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기억을 모두 잃으셨거든요. 괜찮습니다. 어떤 상태든 상관없어요. 형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준호가 정말 정윤이라면 그는 원래 삶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과의 이 아름다운 시간들은 추억이 될 것이다. 준호는 수진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따뜻하게 대해줄 뿐이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야. 수지는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조용히 음미했다. 다음 날 오후 수지는 안절부절 못하며 카페 일을 하고 있었다. 도훈이 언제 올지 정확한 시간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 일을 도우며 하은이와 장난을 치고 있었지만 수진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다. 수진 씨, 오늘 많이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도훈이었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카페 안을 둘러보더니 준호를 발견하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형. 도훈의 떨리는 목소리에 준호가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저를 찾으시나요?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다. 도훈은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준호의 얼굴에서 확신이 섰다. 바로 자신의 형, 정윤이었다. 형, 정윤이 형. 정말 형이구나. 정윤. 준호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저는 준호인데요. 형, 나야. 도훈이야. 동생 도훈이. 준호는 도훈을 자세히 바라봤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 같은데 왠지 낯설지 않았다.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다. 정말 모르겠어요. 기억이. 도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형, 정말 기억이 안 나. 나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죄송해요. 저는 3개월 전 사고를 당한 후로 기억이. 3개월 전. 도훈은 급히 계산해봤다. 형이 집을 떠난 때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럼 정말. 수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봤다. 도훈의 반응을 보니 준호가 정말 정윤이 맞는 것 같았다. 도훈 씨, 일단 앉으세요.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수진이 끼어들었다. 도훈은 자리에 앉으며 준호를 계속 바라봤다. 형,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갑자기 사라져서. 제가 왜 사라진 거죠? 도훈은 잠시 망설였다. 가족 간의 불화를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 형이 아버지와 크게 싸웠어. 회사 경영 방침 때문에. 그리고 그날 밤 형이 이 집안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나가버렸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쩌면 기억하지 않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도훈이 쓸쓸하게 말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집안이 생각보다 복잡해. 형이 여기서 평화롭게 지낸 거라면 어쩌면 그게 더 행복한 일일지도. 수진이 끼어들었다.
그럼 준호 씨를 데려가실 건가요? 도훈은 준호를 바라봤다. 형, 어떻게 하고 싶어? 기억은 없지만 지금 여기가 편해. 준호는 수진과 하은이를 바라봤다. 지난 3개월간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이 떠올랐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이 사람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도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형이 원한다면 계속 여기 있어도 돼. 하지만 아버지가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왜요? 도훈은 한숨을 쉬었다. 형이 해강그룹의 차기 후계자거든. 아버지에게는 형이 꼭 필요해. 해강그룹? 준호는 그 이름이 익숙하게 들렸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형이 그린 그림들. 모두 우리 회사 건물들이야. 도훈이 수진에게서 본 사진들을 떠올렸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무의식 중에 그린 것들이 모두 실제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 저는 정말 재벌가의 아들인가요? 응. 하지만 그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야. 그때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 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수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도훈이 먼저 말했다. 안녕, 하은아. 나는 준호 아저씨의 가족이야. 가족? 하은이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럼 준호 아저씨가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하은아, 그건 조금 복잡한 문제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훈은 시계를 봤다. 형, 오늘은 일단 여기서 지내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나도 갑자기 와서 당황스럽겠지만. 아니에요. 저도 궁금한 게 많아요. 그날 밤 도훈은 마을의 작은 여관에서 묵었다. 준호는 평소처럼 다락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정윤. 내가 정윤이라고. 그 이름을 되뇌이자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명확한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다. 수진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호가 정말 떠나게 될까봐 걱정됐다. 다음 날 아침, 도훈이 다시 카페를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중년의 여성이 함께 왔다. 어머니께서 직접 오셨어. 도훈이 말했다. 우아한 차림의 여성은 준호를 한참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유나, 정말 너구나. 어머니. 준호는 그 여성을 보자 가슴이 뭉클해졌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왠지 그리운 느낌이 들었다. 아들아, 엄마야. 기억 안 나.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정말 아무것도. 어머니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머니, 제가 왜 집을 떠났나요?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집으로 가는 게 중요해. 하지만 저는 이분들께도 미안하지만 유나는 우리와 함께 가야 해. 어머니는 수진에게 고개를 숙였다. 아들을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진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마음이 아팠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준호 씨가 가족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준호는 망설였다. 어머니, 저는 여기서 더 지내고 싶어요.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안 돼. 아버지가 알면.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권위적인 분위기의 중년 남성과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들어왔다. 회장님. 도훈이 당황하며 일어났다. 해강그룹의 회장, 준호의 아버지가 직접 온 것이었다. 카페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회장은 준호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역시 여기 있었구나. 아버지. 준호는 그 남자를 보자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3개월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는 묻지 않겠다. 이제 집으로 가자. 저는
선택권은 없다. 넌 해강그룹의 후계자다. 회장의 단호한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수진이 용기를 냈다. 잠깐만요. 준호 씨가 원하지 않는다면. 회장은 수진을 차갑게 바라봤다. 당신이 누구길래 우리 가족사에 끼어드는가? 저는 충분히 감사하다. 하지만 이제 그만하자. 회장은 수행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준호는 수진과 하은이를 바라봤다. 헤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수진 씨, 정말 감사했어요.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건강하세요. 하은이는 준호의 다리를 붙잡고 울었다. 아저씨, 가지 마세요. 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하은이를 안아주었다. 하은아, 아저씨가 꼭 다시 올게. 하지만 그것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렇게 준호는 가족들과 함께 떠났다.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큰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했다. 서울로 돌아온 준호는 해강그룹 본사 꼭대기층에 위치한 회장실에 앉아 있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3개월 전까지는 익숙했을 풍경이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낯설기만 했다. 회장은 큰 책상 뒤에 앉아 차가운 시선으로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윤아,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할 때다. 아버지, 저는 기억이 없든 있든 상관없다. 넌 해강그룹의 장남이고 후계자다. 그것만 알면 된다. 준호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아버지라는 사람에게서 따뜻함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그런데 왜 제가 집을 떠났나요?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하다. 하지만 저는 알고 싶어요. 알 필요 없다. 회장이 책상을 내리쳤다.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때 문이 열리며 도훈이 들어왔다. 아버지와 형의 대화가 험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아버지, 형은 아직 기억을. 도훈아, 너도 조용히 해. 이건 정윤이와 내 문제다. 회장은 준호에게 두꺼운 파일을 밀어주었다. 이건 내가 맡게 될 프로젝트 자료다. 3일 안에 다 숙지해라. 준호는 파일을 넘겨봤다. 복잡한 건설 프로젝트와 투자 계획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놀랍게도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됐다. 이 프로젝트, 환경 파괴가 심각할 것 같은데요.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준호를 바라봤다. 역시 기억을 잃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구나.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집을 떠난 이유가 바로 그거다. 이런 식으로 회사 일에 태클을 걸었지. 준호는 파일을 더 자세히 봤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였다. 환경 영향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됐다. 아버지, 이건 정말 문제가 있어 보여요. 다시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소리 그만해. 회장이 화를 냈다.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야. 이윤을 내는 게 목적이지 환경 보호가 목적이 아니야. 하지만은 없다. 내가 3개월 동안 없었던 사이에 회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주주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왜 이 집을 떠났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아버지는 바쁜 일로 자리에 없었다. 윤아, 많이 힘들지?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제가 왜 집을 떠났는지 알려주세요. 아버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아버지의 사업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했어. 특히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일들.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주고 인허가를 받는다거나 환경 규제를 피하기 위해 로비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야.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런 일들이 정말 있었나요? 내가 아버지에게 그런 걸 그만하자고 계속 말했어. 정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자고.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으셨군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이런 더러운 돈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하면서 나간 거야. 준호는 이제야 자신이 왜 집을 떠났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왜 기억을 잃은 것이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도훈의 말도 이해됐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시골 마을에서 지낼 때가 더 편해 보였어. 하지만 아버지는 너무 완고하셔.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하시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회장이 돌아온 것이다. 여보, 윤희와 저녁 드세요. 어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회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다. 정윤아, 오늘 회의는 어땠나? 아버지, 그 프로젝트는 정말 재검토가 필요해요.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또 그런 소리야? 기억을 잃었으면 성격도 바뀔 줄 알았는데 여전하구나. 아버지, 저는 단지 뭐, 또 의로운 척 하려고. 준호는 아버지의 냉소적인 말투에 상처를 받았다. 의로운 척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일? 회장이 비웃었다. 그럼 내가 3개월 동안 실종되어서 회사 주가가 떨어진 거는 잘한 일이야? 그건 뭐?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수천 명의 직원들과 수만 명의 주주들이 피해를 봤어.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유나는 아직 기억이. 어머니가 끼어들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기억이 없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넌 해강그룹의 후계자고 그에 따른 의무가 있어. 하지만 저는 그런 의무를 원하지 않아요. 회장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원하지 않는다고? 그럼 뭘 원해? 그 시골에서 커피나 타면서 살 거야? 준호는 수진과 하은이를 떠올렸다.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게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행복? 회장이 웃었다. 행복으로 밥 먹고 살 수 있어? 너 하나 때문에 이 큰 그룹이 흔들리는 걸 보고도 그런 소리 할 거야? 그때 도훈이 들어왔다. 아버지와 형이 또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 형, 무슨 일이에요? 도훈아, 내 형을 좀 말려봐.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도훈은 준호를 바라봤다. 형, 뭔가 기억이 돌아왔어. 기억은 아니지만 왜 내가 집을 떠났는지는 알 것 같아. 그럼 나는 정말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나 봐. 회장이 벌떡 일어났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도망갈 거야? 아버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선택? 회장이 비웃었다. 넌 선택할 권리가 없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야. 운명이라고요? 그럼 제 행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은 사치야. 책임을 다하고 나서 생각할 일이지.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일어서서 말했다. 아버지,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고 싶은데? 그 사람들과 수진 씨와 하은이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 여자 때문이구나. 그 여자가 너를 꼬드긴 거야. 아버지, 수진 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디 그런 분이 아닌지 보자. 회장은 수행원을 불렀다. 김 실장. 네, 회장님. 내일 그 여자를 데려와. 아버지,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와 직접 얘기해봐야겠어. 얼마면 포기할지. 준호는 경악했다. 아버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안 된다고. 나는 해강그룹의 회장이야. 못할 일이 없어. 아버지. 어머니가 말리려 했지만 회장은 이미 결심한 듯 했다. 정윤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다. 정말 그 여자를 선택할 거야? 준호는 고민했다. 자신의 선택 때문에 수진이 피해를 받게 될 수도 있었다. 저는 대답해. 저는 제 마음을 따르고 싶어요.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다. 좋아. 그럼 내 마음대로 해봐. 하지만 후회하지 마.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가 수진에게 해를 끼칠까봐 걱정됐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진짜 마음도 확실해졌다. 그는 수진과 하은이를 사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훈이 준호의 방을 찾았다. 형, 괜찮아. 도훈아, 아버지가 수진 씨를 해치지는 않겠지? 걱정하지 마. 아버지도 사람이야. 정말 나쁜 일은 하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도훈의 말과 달리 준호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다. 도훈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형이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나는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되고? 형, 회사보다 형의 행복이 더 중요해. 하지만 아버지 말대로 내 하나 때문에. 형, 그건 아버지 방식이야. 형이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어. 준호는 도훈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멀리 시골에서는 수진이 예상치 못한 방문자를 맞이하고 있었다.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 일을 하고 있었다. 준호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 하은이도 준호를 많이 그리워하며 자주 울었다. 엄마, 준호 아저씨 언제 와요? 하은이가 또다시 물었다. 하은아, 아저씨는 가족이 있으시잖아. 가족과 함께 지내셔야지. 하지만 우리도 가족이라고 하셨는데. 수지는 딸을 달래주고 싶었지만 자신도 마음이 아팠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뒤따라 몇 명의 수행원들도 함께였다. 안녕하세요. 혹시 수진 씨신가요? 네, 그런데. 저는 해강그룹 회장 정철민입니다. 수진은 깜짝 놀랐다. 준호의 아버지가 직접 온 것이었다. 아, 안녕하세요. 갑자기 어떻게?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회장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위압적이었다. 수지는 긴장하며 자리에 앉았다. 제 아들이 신세를 많이 졌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도움을 받은 게 더 많아요.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그런데 회장은 잠시 멈추더니 계속했다. 앞으로는 제 아들과 연락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정윤이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릴 수 없어요. 수지는 회장의 냉정한 말투에 상처를 받았다. 저는 준호 씨를 붙잡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 아들은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회장은 수진을 차갑게 바라봤다. 당신은 제 아들과 어울리는 신분이 아닙니다. 신분이요? 정윤이는 해강그룹의 후계자입니다. 미래의 수만 명의 직원과 수십만 명의 주주들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시골에서 카페나 운영하며 살 수는 없어요. 수지는 모욕감을 느꼈다. 준호 씨. 아니 정윤 씨가 어떤 삶을 선택할지는 본인이 정할 일 아닌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에요. 회장은 수행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수행원이 서류 가방을 열고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이걸로 정리합시다. 뭐예요? 10억입니다. 이 돈을 받고 제 아들 앞에서 사라지세요. 수지는 경악했다. 돈으로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저는 그런 돈 필요 없어요. 그럼 얼마면 됩니까? 20억? 50억?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자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회장도 목소리를 높였다. 사랑이 문제예요. 사랑. 회장이 비웃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준호 씨, 정윤 씨를 진심으로. 진심? 회장이 끼어들었다. 그럼 진심으로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 때문에 제 아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회사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밤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있어요. 수지는 가슴이 아팠다. 자신 때문에 준호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 아팠다. 당신이 정말 제 아들을 생각한다면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에요. 하지만은 없습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계속 제 아들을 붙잡는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저는 제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수지는 회장의 차가운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정말로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을 드릴 테니 잘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세요. 회장은 일어서려 했다. 그때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엄마, 이 아저씨들은 누구예요? 회장은 하은이를 보더니 잠시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귀여운 딸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요. 회장의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하은이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었다. 회장 일행이 떠난 후 수지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회장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내가 준호를 포기하는 게 맞을까? 하지만 그가 힘들어한다면. 며칠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 씨, 안녕하세요. 준호 씨. 아버지가 찾아갔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준호 씨, 저희는 이제 그만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지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준호 씨는 준호 씨의 길을 가세요. 저희는 저희 길을 갈게요. 수진 씨,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전 괜찮아요. 하은이도 괜찮을 거예요. 수진 씨. 하지만 수지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눈물을 터뜨렸다. 다음 날 수지는 하은이에게 말했다. 하은아, 우리 이사할 거야. 네. 왜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준호 아저씨 때문이에요?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은이도 울음을 터뜨렸다. 싫어요. 여기서 살 거예요. 준호 아저씨 기다릴 거예요. 하지만 수진의 결심은 확고했다. 준호를 위해서 그리고 하은이를 위해서 떠나야 했다. 일주일 후 수지는 카페를 정리하고 짐을 쌌다. 마을 사람들도 아쉬워했지만 수진의 결심을 막을 수는 없었다. 수진아, 정말 가야 하는 거야? 이장님이 물었다. 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서요. 그 남자 때문이구나.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짐을 다 정리하고 마을을 떠나기 전 수지는 준호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다. 준호 씨, 아니 정윤 씨. 저희는 새로운 곳으로 떠납니다. 정윤 씨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저희를 잊고 정윤 씨의 길을 가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수진 올림. 편지를 이장님에게 맡기고 수지는 하은이와 함께 마을을 떠났다. 그날 오후 급히 마을로 달려온 준호는 텅 빈 카페를 발견했다. 이장님, 수진 씨는 어디 갔어요? 준호야. 아니 정윤 씨, 이 편지를 남기고 떠났어. 준호는 편지를 읽고 주저앉았다.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몰라. 아무도 모르게 떠났어. 준호는 절망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날 밤 준호는 빈 카페에서 혼자 밤을 보냈다. 수진과 하은이와 함께한 추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준호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수진은 그의 곁을 완전히 떠나버렸다. 수진과 하은이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준호는 서울에서 해강그룹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일에 집중되지 않았다. 회의 중에도 자주 멍하니 있었고 서류를 보다가도 수진의 모습이 떠올랐다. 형, 정말 괜찮아?
도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다고 했잖아. 하지만 준호의 얼굴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살이 빠졌고 눈가에는 그늘이 져 있었다. 회장은 준호의 상태를 보며 만족해했다. 역시 시간이 약이야.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군. 하지만 준호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반발심을 키우고 있었다. 회장의 비정한 방식에 대한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다.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다. 환경 파괴 논란이 있던 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자리였다. 이 프로젝트로 연간 5천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임원이 보고했다. 좋아. 그럼 바로 착수하자. 회장이 결정했다. 하지만 준호가 반대 의견을 냈다. 아버지, 이 프로젝트는 정말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그런 소리야?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심각해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회장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그런 건 나중에 돈으로 해결하면 돼. 돈으로 해결한다고요? 그래. 보상금 주고 언론도 조작하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준호는 아버지의 말에 경악했다. 아버지, 그건 너무 비양심적이에요. 비양심적? 회장이 웃었다. 사업이 그런 거야. 양심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나? 하지만은 없어. 내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를 망치려고 하는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회의실 안에 다른 임원들도 긴장했다. 개인적인 감정이라고요? 그래. 그 여자 때문에 정신이 나간 거 아냐? 준호는 회장이 수진을 언급하자 참을 수 없었다. 수진 씨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또 그 여자 얘기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저는 정신이 멀쩡해요. 아버지야말로 정신을 차리세요. 뭐라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비정해요? 왜 다른 사람의 행복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의 행복? 회장이 비웃었다. 나는 수만 명의 직원과 가족들을 책임지고 있어. 내 개인적인 행복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야. 그렇다고 해서 불의한 일을 해도 된다는 건가요? 불의한 일? 이게 불의한 일이야? 이 모든 게 너를 위한 거야. 저를 위한 거라고요? 제가 언제 이런 걸 원한다고 했어요?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어. 넌 해강그룹의 후계자야. 저는 그런 후계자 되기 싫어요. 뭐라고? 저는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회사의 후계자가 되기 싫다고요. 순간 회장이 책상을 내리쳤다. 큰 소리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진심이에요. 저는 아버지 방식을 따를 수 없어요. 그럼 어쩌겠다는 거야? 또 도망갈 거야?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선택. 회장이 일어섰다. 좋아. 그럼 선택해봐. 이 회사를 포기할 거야. 아니면 그 여자를 포기할 거야. 준호도 일어섰다. 둘 다 포기하지 않겠어요. 뭐?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지키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겠어요. 회장은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럼 이 회사에서 나가. 좋아요. 두 사람이 서로 소리를 지르는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 갑자기 무언가가 번쩍였다. 이 장면. 전에도 있었어. 준호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빠르게 지나갔다. 유나, 넌 이 집안의 장남이야. 아버지, 저는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쩌겠다는 거야? 가족을 버리고 떠날 거야? 가족이라고요? 이런 게 가족인가요?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3개월 전 그날 밤의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아. 준호는 머리를 잡고 비틀거렸다.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돌아오면서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형. 도훈이 달려와서 준호를 붙잡았다. 정윤아. 회장도 놀라서 달려왔다.
준호는 도훈의 팔에 기대어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다. 아버지. 정윤아, 괜찮나? 준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기억하는 눈빛이었다. 이제 모든 게 기억나요. 회장은 준호의 변화를 느꼈다. 정윤아, 너. 네, 아버지. 저는 정윤이에요. 해강그룹의 장남이자 아버지의 아들인 정윤. 회의실 안의 임원들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다. 그리고 준호는 일어서서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3개월 전 왜 이 집을 떠났는지도 모두 기억해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윤아. 아버지,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내가 어렸어. 세상을 몰랐어. 어렸다고요? 준호가 웃었다. 저는 30살이에요.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진짜 세상을 배웠어요. 뭔 소리야?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배웠어요. 준호는 수진과 하은이를 떠올렸다.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도 깨달았어요. 정윤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어? 알고 있어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준호는 회의실을 둘러봤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임원들의 얼굴을 하나씩 봤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야 하나요? 환경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권력에 아부하면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몇 임원의 얼굴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보였다. 정윤아, 그만해. 회장이 말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준호는 회장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겠어요. 꼭두각시? 그동안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삶이 아니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또 떠날 거야? 네. 이번에는 진짜로. 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에요. 준호는 당당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길. 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을요. 회장은 한참 동안 준호를 바라봤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까지 이런 선택을 하지 못한 걸 후회해요. 그럼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야? 준호는 회의실을 둘러봤다. 화려한 사무실, 비싼 가구들, 권력의 상징들. 네. 기꺼이 포기하겠어요. 회장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 여자.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찾을 거예요. 반드시 찾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너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 볼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좋아. 내 맘대로 해라. 아버지.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끝이야. 다시는 돌아오지 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준호는 도훈을 바라봤다. 도훈아, 미안해. 형, 괜찮아. 형이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회사는 어떻게 해? 도훈이 웃었다. 내가 있잖아.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형이 원하시는 대로 조금씩 바꿔갈 수도 있어. 도훈아. 형, 가서 그분들을 찾아와. 나는 여기서 형 몫까지 열심히 할게. 준호는 도훈을 껴안았다. 고마워, 도훈아. 형, 행복해야 해. 준호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만났다. 엄마, 저 가야 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유나, 정말 가야 하는 거야? 네. 이번에는 정말 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들을 찾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 볼 거예요. 어머니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뭐든 상관없이. 엄마, 가서 그분들을 찾아와. 그분들이 우리 윤희를 행복하게 해줬으니까. 준호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감사해요, 엄마. 그날 밤 준호는 짐을 쌌다. 많은 것을 가져갈 필요는 없었다. 단순한 옷가지와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만 챙겼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해강그룹을 떠났다. 더 이상 후계자가 아닌 그냥 정윤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살겠어요. 준호는 건물을 나서며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과 하은이를 찾는 일. 그들이 자신을 용서해 줄지, 다시 받아들여 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수진 씨, 하은아. 기다려. 반드시 찾을게. 준호는 결심에 찬 표정으로 서울을 떠났다. 준호가 해강그룹을 떠난 지 2달이 지났다. 그는 수진과 하은이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 사립탐정까지 고용했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수진이 정말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진 것이었다. 준호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수진을 찾는 일을 계속했다. 재벌 가문의 장남에서 평범한 직장인이 된 것이다. 정윤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카페 사장이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준호는 수진과 함께 카페 일을 하던 때를 떠올렸다.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다. 어느 날 준호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 기사를 발견했다. 부산 해운대 근처 새로 오픈한 카페 새 출발 화제. 기사를 읽어보니 젊은 여성이 딸과 함께 운영하는 작은 카페라고 했다. 사진을 보니 뒷모습이지만 수진과 비슷해 보였다. 설마. 하지만 확인해봐야지. 준호는 다음 날 바로 부산으로 향했다. 마음이 두근거렸다. 정말 수진과 하은이일까? 부산에 도착한 준호는 기사에 나온 주소를 찾아갔다. 해변가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였다. 바다가 보이는 위치에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카페 앞에 서서 준비를 하던 중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하은아, 학교 갈 시간이야. 네, 엄마.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분명 수진과 하은이의 목소리였다. 카페 문이 열리고 하은이가 뛰어나왔다. 준호를 보자마자 하은이는 깜짝 놀랐다. 준호 아저씨? 하은아. 하은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준호에게 달려와 안겼다. 아저씨. 정말 아저씨예요. 준호는 하은이를 꼭 안아주었다. 눈물이 났다. 하은아, 보고 싶었어. 저도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때 카페에서 수진이 나왔다. 준호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호 씨, 수진 씨.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은아, 학교 늦는다. 수진이 먼저 말했다. 엄마, 준호 아저씨가 왔어요. 알겠어. 일단 학교 가. 하은이는 아쉬워하며 학교로 향했다. 준호와 수진은 혼자 남게 되었다. 어떻게? 여기를 찾으셨어요? 수진이 물었다. 인터넷 기사를 보고. 혹시나 해서 왔어요. 들어오세요. 카페 안은 예전 시골 카페와 비슷한 분위기였다. 따뜻하고 아늑했다. 커피 드릴까요? 네. 수진이 커피를 내리는 동안 준호는 카페 안을 둘러봤다. 작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진 공간이었다. 여기서 언제부터 지내셨어요? 1달 정도 됐어요. 부산으로 온 이유가 있나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요. 커피가 완성되자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준호 씨. 아니, 정윤 씨. 기억이 돌아오셨나요? 네. 모든 것을 기억해요. 그럼 이제 원래 생활로 돌아가신 거죠?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 생활을 포기했어요. 네. 해강그룹도
후계자 자리도 모두 포기했어요. 수진은 놀랐다. 왜요? 그게 정윤 씨의 삶인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준호는 수진을 진지하게 바라봤다. 저는 이제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게 뭔데요? 수진 씨와 하은이와 함께하는 삶이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준호 씨, 아니 정윤 씨. 우리는 어울리지 않아요. 왜요? 정윤 씨는 재벌가의 아들이고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정윤 씨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준호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 씨,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아무도 제 선택을 방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은 없어요.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수진 씨와 하은이만 생각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윤 씨, 제가 진짜 바보였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놓쳐버렸어요. 저희도 정윤 씨를 많이 그리워했어요.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수진은 한참을 고민했다.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확실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하은이가 뛰어들어왔다. 엄마, 준호 아저씨 아직 있어요? 하은아, 학교는? 선생님이 일찍 보내주셨어요. 하은이는 준호에게 달려와 안겼다. 아저씨, 이제 안 가죠? 준호는 하은이를 안아주며 수진을 바라봤다. 하은아, 아저씨가 계속 여기 있으면 좋겠어? 네, 정말 좋겠어요. 수진도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정윤 씨, 이제부터는 그냥 준호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이제 준호예요. 좋아요. 준호 씨. 몇 개월 후 카페 새 출발은 부산에서 유명한 카페가 되었다. 준호와 수진이 함께 운영하는 따뜻한 카페로 소문이 났다. 어느 날 도훈이 카페를 찾아왔다. 형, 도훈아. 두 형제는 반갑게 인사했다. 형, 여기서 행복해 보여. 응, 정말 행복해. 아버지도 형이 행복하다는 걸 아셔. 그래서 더 이상 찾지 말라고 하시더라. 정말? 응. 그리고 이것도 전해달라고 하시더라. 도훈이 봉투를 내밀었다. 뭐야? 형 몫의 상속 재산이야. 아버지가 형이 거절할 걸 알지만 그래도 형 것은 형 것이라고 하시더라. 준호는 봉투를 받아보더니 수진에게 건넸다. 수진 씨, 이걸로 카페를 더 크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건 준호 씨 것인데. 아니에요. 이제 우리 것이에요. 수진은 감동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해변을 산책했다. 엄마, 아빠, 저 내일 학교에서 발표해요. 하은이가 말했다. 뭔 발표? 가족에 대한 발표요. 저는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족이라고 발표할 거예요. 준호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럼 아빠도 엄마도 같이 학교에 갈까? 정말요? 그럼. 하은이는 기뻐서 뛰어다녔다. 준호 씨. 수진이 말했다. 왜요? 정말 후회 안 해요? 전혀요.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준호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돈보다 소중한 걸 찾았어요. 뭐요? 진짜 가족의 의미요. 수진도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은이가 두 사람에게 달려와 안겼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하은아.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했다. 준호는 생각했다. 자신이 해강그룹의 후계자였을 때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이 행복을, 진짜 가족의 의미를, 진짜 사랑의 소중함을. 이제야 집에 온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수진과 하은이가 웃었다.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 돈보다 소중한 것을 찾은 남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았다. 1년 후 카페 새 출발은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 중 하나가 되었다.
준호와 수지는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하은이는 진짜 아빠를 얻었다는 기쁨에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해강그룹은 도훈이 이끌게 되었고 준호가 원했던 대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환경을 생각하는 사업, 사람을 생각하는 경영으로 변해갔다. 회장도 손자 하은이를 보며 점점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준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진짜 행복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것을. 준호는 그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행복해졌다. 사랑의 힘은 정말 위대했다.